덴벨레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서 점점 더 발롱도르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 리그에서 21골과 8개의 도움, 챔피언스리그에서 8골과 6개의 도움, 전체적으로 49경기에서 33골과 15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주목해볼 것은 특히나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이후로는 득점보다 어시스트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결승전에서는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이게 덴벨레가 경기 전반적에 끼치는 영향력, 특히나 득점뿐만 아니라 팀의 헌신을 하는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지난 결승전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인터밀란이 3-5-2 전형을 만드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4-3-3 전형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1대1로 맞부딪힐 수 있는 이런 전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선수가 이렇게 1대1로 맞붙으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인터밀란을 강하게 압박하는 형태였거든요. 특히나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상대를 끌어당기면서 파리 생제르맹을 앞쪽으로 유도하는 형태를 취했죠. 특히나 이렇게 앞쪽으로 유도한 다음에 바르셀로나 전처럼 앞쪽에 있는 라우타로와 튀랑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넓은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게 인터밀란의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덴벨레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인터밀란의 후방 빌드업은 기본적으로 차라노글루가 한 칸 내려와서 미드필더를 끌어당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파바르가 오른쪽, 바스토니가 왼쪽으로 약간 측면으로 움직이고 이때 차라노글루가 가운데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흐비차와 두에가 측면으로 벌려주고요. 파비안 루이스가 한 칸 올라와서 차라노글루를 따라와요. 그럼 비티냐가 바레라를 막는, 그러면 중앙에서 덴벨레가 아체르비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존머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공격수가 달려들 때 수비수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이러한 식으로 탈압박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덴벨레가 늘상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덴벨레가 아체르비를 압박하고 있지만 동시에 존머까지 함께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덴벨레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뛰면서 압박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맡아요. 예를 들면 아체르비를 덴벨레가 이렇게 막고 있다가 존머가 골킥을 처리할 때 혹은 뒤에서 존머가 볼을 갖고 있을 때 덴벨레가 아체르비를 가로막으면서 자연스럽게 한쪽 측면을 막으면서 압박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U자를 그리면서 압박을 해요. 그러면 존머가 덴벨레가 한쪽 측면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덴벨레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존머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덴벨레가 달려들면서 존머의 패스 미스를 유도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덴벨레가 골킥을 처리할 때 늘 인터밀란은 한 번의 골키퍼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2명의 중앙 수비수가 좌우에 있고요. 존머 골키퍼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골킥을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3명으로 선수의 숫자를 늘려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모든 선수가 이렇게 달려들면 아무래도 뒤에 공간이 나니까 이 공간으로 그냥 패스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골키퍼가 한 명 추가가 되니까 빌드업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덴벨레가 이 순간에 2명을 모두 압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려는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킥을 처리할 때마다 덴벨레가 이미 달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덴벨레가 골키퍼를 바라보면서 존머를 바라보면서 달려 들어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골킥을 골키퍼에게 주는 순간 덴벨레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갈 때도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한쪽 측면을 절묘하게 가로막으면서 달려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존머 골키퍼도 압박하러 누군가 올라오고 덴벨레가 수비수를 압박하면 자연스럽게 앞쪽에 있는 선수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건데 덴벨레가 그냥 혼자서 수비수도 압박하면서 동시에 골키퍼에게도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덴벨레가 압박을 들어갈 때 아무래도 존머 골키퍼 입장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바스토니에게 패스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패스를 주지 못하니까 앞을 바라봤는데 앞쪽에 모든 선수가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를 줄 수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덴벨레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순간적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압박이 들어가니까 존머가 어쩔 수 없이 당황하면서 의미 없는 롱패스를 하는, 그리고 이렇게 덴벨레가 빠르게 달려드니까 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여기서 백패스를 하는데 덴벨레가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백패스를 받은 수비수가 볼을 받자마자 존머 골키퍼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때 덴벨레가 달려가다가 존머 골키퍼를 향해 방향을 바꿔서 달려가요.
그러면 여기서 존머 골키퍼가 볼을 잡은 다음에 반대편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덴벨레가 한쪽을 또 막으면서 들어가잖아요. 방향을 유도하고 있고 이 방향 유도에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앞쪽에 있는 모든 선수를 1대1로 대인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머 골키퍼 입장에서는 덴벨레가 본인을 향해서 압박을 들어오면 이 공간에 있는 선수가 비니까 이쪽으로 패스를 보내줘야 되는데 덴벨레가 가로막아서 순간적으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달려들 때 어쩔 수 없이 존머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은 일단 중앙 수비가 볼을 가지고 있고 왼쪽 중앙 수비수가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덴벨레가 달려들면서 본인의 앞에 있는 수비수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덴벨레가 달려들니까 왼쪽으로 패스를 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 순간 두에가 기다리고 있다가 덴벨레가 압박하는 방향에 따라서 함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쪽 공간에 두에와 덴벨레가 달려가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뒤에 있었던 하키미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덴벨레 쪽에서 두에 쪽에서 하키미 쪽 연쇄적으로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디마르코가 볼을 잡았는데 압박을 강하게 당하면서 패스를 받는 순간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겁지겁 앞으로 걷어내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의미 없는 롱패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번 경기에서 덴벨레가 전방 압박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덴벨레가 직접 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덴벨레의 펄스9 전술이 엘리케 감독이 특징이 됐잖아요. 그래서 덴벨레가 전방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빠지면서 측면에 있는 선수와 자리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위치를 가만히 있지 않고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수비 라인에 혼선을 주거든요. 이런 플레이도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1차전이었는데 덴벨레가 최전방에 있어요. 그리고 후방에서 모든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이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덴벨레가 최전방에 있다가 살짝 내려오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전개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른 각도로 보면 덴벨레가 내려올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잘 도와주거든요. 예를 들면 앞쪽에 네베스라던가 하키미 이런 선수들이 달려나가면서 왼쪽에선 흐비차가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요. 특히나 네베스가 달려나가면서 덴벨레를 따라 나와야 되는 중앙 수비수가 있는데 덴벨레를 따라 나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네베스에게 묶여있죠. 그러니까 덴벨레가 한 칸 내려가서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주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덴벨레가 살짝 내려와서 일단 압박을 풀어주고요. 볼을 잡은 다음에 돌아서는 순간 어떤 장면이 나오냐, 순간적으로 내려가 있었던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면서 의도적으로 가운데로 뛰어가니까 수비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측면에 흐비차가 공간이 나니까 이 공간으로 덴벨레가 패스를 줄 수 있도록 파비안 루이스가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측면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덴벨레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볼을 배급할 때 달려나가는 흐비차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덴벨레가 볼을 잡는 순간 달려나가는 선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기본적으로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주변 동료 선수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요. 그 덴벨레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흐비차가 볼을 받아서 전진하는데 순간적으로 앞에 있는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크로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스날의 수비수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올 때 덴벨레가 아주 영리하게 이 앞공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흐비차가 측면을 돌파하다가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니까 그 순간 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덴벨레를 발견하고 패스, 여기서 덴벨레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만 봐도 덴벨레가 얼마나 내려와서 경기를 잘 풀어주는지를 알 수 있고 이번 결승전 또한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덴벨레가 슬쩍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인터밀란이 2대0으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들면서 압박을 앞쪽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압박을 뒤에서 받고 있는데 덴벨레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러 움직인 거죠. 그러면서 덴벨레에게 먼저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덴벨레가 볼을 잡아서 돌아서는 이런 장면인 건데 그 순간 덴벨레가 볼을 잡고 턴 동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이 덴벨레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덴벨레가 본인에게 수비를 이렇게 끌어당겨 놓고
모든 선수가 덴벨레를 주목할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비티냐에게 덴벨레가 센스 있게 뒷발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나오기 시작하죠. 덴벨레가 혼자 드리블을 하는 게 아니라 볼을 잡은 다음에 본인의 드리블을 모든 선수가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겨 놓고 수비가 없는 뒷공간으로 절묘하게 패스를 넣어준다. 그래서 달려나가는 비티냐가 이 볼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인터밀란의 전방 압박을 풀어냈고요. 여기서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비티냐가 달려가는 두에에게, 그리고 두에가 여기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인터밀란 선수들이 이번에는 3대0이 된 상황이잖아요. 아까 전 장면 때문에 2대0에서 3대0으로 스코어가 벌어지니까 더 많은 선수들이 올라와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덴벨레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 덴벨레가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흡이차가 가운데로 들어가죠. 이런 스위칭도 워낙에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자랑하는, 계속 이제 모든 선수가 스위칭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난 장면이고, 여기서 덴벨레가 또 측면으로 볼을 받은 다음에 약간 빠져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덴벨레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가운데로 흡이차가 뛰어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덴벨레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본인의 자리로 들어가 있는 흡이차에게 스루 패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흡이차가 완벽하게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들이 덴벨레가 얼마나 유기적인 움직임을 잘 가져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승전에도 계속 덴벨레가 내려와서 볼을 잡고 내려온 다음에 달려나가는 선수를 향해서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장면이 많거든요. 굉장히 이타적인 패스를 보여주면서 달려나가는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게 덴벨레가 과거에는 드리블을 많이 하고 욕심을 부릴 때가 많았는데, 이런 플레이를 덴벨레가 완전히 파리 생제르맹에서 개선을 해냈다. 지난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덴벨레가 본인이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상대 수비가 라인이 높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덴벨레가 약간 측면으로 빠져요. 오히려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덴벨레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니까 수비가 덴벨레에게 시선이 쏠리는 그 순간 왼쪽에 있었던 바르콜라가 오히려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뒷공간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선제골이 나왔죠. 덴벨레가 본인이 직접 득점을 하거나 어시스트를 하진 않지만 움직임으로 수비를 끌어당겨 놓으니까, 그러니까 발생한 공간이 결정적인 득점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면 덴벨레가 전방에 있다가 약간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길 때 오히려 하키미가 뒷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하키미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하키미가 달려나가면서 측면에서 볼을 잡았어요. 약간은 좀 깊숙한 위치에서 볼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볼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모든 선수가 알고 있으니까 덴벨레를 향해서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키미가 덴벨레에게 패스를 줄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건데, 그런 예측하는 수비가 들어오자마자 덴벨레가 그 모습을 보고 들어가다가 살짝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지면서 수비를 순간적으로 본인에게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덴벨레만 신경 쓰다가 이 선에서 들어오고 있는 비티냐를 놓쳤고요. 여기서 하키미가 덴벨레가 아니라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비티냐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덴벨레가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겨 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덴벨레가 약간 내려와 있다가 볼을 결국에는 비티냐가 뒤로 돌리면서 여기서 패스를 받아서 반대편으로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일단 덴벨레가 있는 공간에서 수비가 많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전환이 되면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니까 순간적으로 덴벨레가 내려와 있다가 이번에는 전방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갈 때도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의도적으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하키미가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여기서 하키미가 득점을 만드는데 성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 덴벨레가 수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키미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장면만 봐도 얼마나 덴벨레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지. 챔피언스리그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역습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덴벨레가 순간적으로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달려나가고요. 여기서 뛰어나가는 덴벨레에게
그냥 한 번에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뒷공간이 완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덴벨레가 여기서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순간 예전에 덴벨레 같았으면 그냥 드리블 돌파를 했을 거예요. 근데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본인이 여기서 무리하게 드리블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드리블에 자신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여기서 그냥 드리블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블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속도를 늦춥니다. 늦추면서 본인에게 수비가 달라붙기를 기다려요. 이게 정말 달라진 점이죠. 본인의 드리블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드리블이 위협적이니까 다른 선수를 나에게 끌어당기는 용도로 드리블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도 뒷공간이 분명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치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다리면서 본인에게 수비를 모두 끌어당겨 놓고, 워낙에 덴벨레가 드리블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덴벨레에게 모든 선수가 끌려갈 때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시야가 넓다, 그리고 축구를 쉽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무리하게 돌파하지 않고 무리하게 슈팅을 하지 않고 쉽게 오히려 상대 선수들이 본인에게 붙을 때 반대편에 있는 넓은 공간을 보는 굉장히 여유로워진 덴벨레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덴벨레가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한 번에 방향 전환 패스를 하니까 완전히 반대편이 열려 있고요. 여기서 두에가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덴벨레가 이번 시즌에 발롱도르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덴벨레의 개인기, 득점 이런 게 아니라 덴벨레 본인 자체가 정말 달라지면서, 과거에는 욕심을 부리는 선수, 드리블을 혼자서 하는 선수, 이런 선수로 비춰졌었고, 실제로 이번 시즌 전반기에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엘리케 감독과 싸웠어요. 그래서 엘리케 감독이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경기에 덴벨레를 안 내려갔죠. 왜냐하면 그 전 경기에서 덴벨레가 욕심을 부리다가 득점을 못해서 엘리케가 덴벨레를 그 장면이 나오자마자 교체를 해버린 다음에 덴벨레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덴벨레에게 약간 징계성으로 아스날전에 안 데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덴벨레를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 그리고 덴벨레도 엘리케 감독이 이런 조언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시즌의 덴벨레는 개인 능력, 양발을 쓰는 능력과 드리블 능력, 슈팅력, 스피드, 플레이메이킹, 찬스메이킹, 모든 것을 갖춘, 개인 기량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춘 선수에 더해서 이타적인 플레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오히려 본인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찬스를 만들어주고, 전방에서 압박을 하면서 오히려 주변 선수들이 더 편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의 에이스이자 헌신하는 선수로 거듭나면서 이번 시즌 발롱도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증명하지 않았나 싶네요.